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최상병 특검법부터 들어가야겠죠. 네, 예.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수사를 하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국방부, 그리고 그 과정에 개입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2여국권 행사를 할지 여부가 이제 앞으로 좀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진상 규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더 다가가는 이제 길이 열린 셈인데, 민주당에서는 원래 본회의 안건에 이 최상병 특검안이 이제 처리 순서 안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 일정 변경안을 별도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 강행 처리를 시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이제 특검법 자체를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은 이 여야 사이를 좀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라고 하면서 이제 공을 여야 쪽으로 넘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일정 변경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고지를 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이제 고지를 한 다음에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재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최종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그래서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민주당 의석 쪽에서는 뭐 표결 처리를 하게 되면 유리하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서는 의장이 그만하세요 뭐 이런 이제 고함이 네. 또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퇴장을 했고요. 김웅 의원만 혼자 남아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안은 표결 결과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이제 예. 통과가 됐고요. 붉은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오늘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이제 방청을 하고 있었는데 통과가 되니까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하는 그런 예. 모습이 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계속 어떤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아 가지고 네. 꽤 많은 비난에 시달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결국은 여론에 굴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의사 일정을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와야 거기에 맞춰서 본회의를 열겠다라는 게 이제 김진표 의장의 기본 입장이었고요. 어제는 이제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본회의 여는 것까지는 이제 결정이 돼 있었고, 어제 저희가 이제 뉴스 신세계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까지도 여야가 이제 합의를 시도를 하긴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주로 민주당 의원들의 설득이 여당보다는 김진표 의장 쪽으로 많이 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야당의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 그 마지막에는 이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까지 김진표 의장을 직접 찾아가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안을 상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강성희 의원이 계속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이 알아들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짜증을 벌컥 내더라고요. 역정을 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장면이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겠다라고 알아듣는 걸로 이제 확인은 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회의 상정을 김진표 의장이 해줬고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를 가르지 않고 어떤 국회의장이든지 본인이 이제 마지막 모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보통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의장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정계 은퇴 수순을 밟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국회에서 본인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한 거라서 최종적으로는 원만하게 국회를 이끈 모습으로 남고 싶어하는 게 이제 모든 국회의장들의 이제 당연한 어떤 마음일 텐데, 그래서 가능하면 마지막까지도 여야 합의를 좀 이끌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상정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난번에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도 소위 이제 검찰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중간에 뭐 중재안을 내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통과시키는 쪽으로 이제 상정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김진표 의장도 결과적으로는 최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 야당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정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만약에 이걸 막았으면 그 비난을 짊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의장으로서. 사실 오늘도 오전에도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뭐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최상병 특검법안을 일단 이번 21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민의를 무시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대통령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공식 반응을 비서실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예.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엄중 대응은 아마도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반 강행 처리하는 거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굉장히 어떤 강한 어조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죽음을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이게 이제 밑에 설명을 보면 네.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덧붙인 얘기는 이런 겁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적인 수사 중인 사건인데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 왜냐하면 이제 오늘 통과된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여당이 아닌 원내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그게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거다.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면 이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여론 60%가 넘는 여론이 특검법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죽음을 이용하려고 그러나요? 그 여론도 참 저는 이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 뭐 이제 최상병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이미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본회의에 이제 자동 상정이 된 법안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대 국회 이후로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야가 합의가 완전히 안 되면 충분히 좀 숙려 기간을 거쳐서 그 기간 동안에도 여론 수렴까지 이제 다 거쳐가지고 다수결로 최종 결정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그 법안이 만들어졌던 거고 패스트트랙이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실제로 국회에서 작동을 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친 법안을 두고 일방적인 정치적 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강하게 찬성 여론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그래서요.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과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최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은 이해를 하기 싫은 건지.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최상병 사건의 어떤 얼개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과연 그 수사 결과에 개입했느냐, 직권남용으로.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장관은 또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그리고 아주 그 검토 과정도 굉장히 단순하고 네. 사건 얼개도 굉장히 단순한데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경찰과 공수처가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이 지금 몇 개월을 끌고 있단 말입니다. 최상병이 이제 사망한 게 지난해 7월이니까요. 예. 거의 이제 10개월 가까이 이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끄니까 정부 여당이 나서서 혹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어떤 대통령실 관련돼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의심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공수처는 능력이 안 되거나 의지가 없거나 뭐 어떤 시스템이 안 되거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특검을 하자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 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특히 이제 주요 피의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에 출석을 했을 때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폰을 당시 사용하던 폰이 아니라 교체를 한 일종의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 깡통폰을 이제 제출한 바가 있고 그리고 나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곧바로 이제 국내를 떠났던 전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겹쳐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이 뭔가를 자꾸 숨기려고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규현 변호사 지금 이제 해병대 그 예비역 연대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규현 변호사도 강조했었던 것이 7월이 되면은 통화 기록을 이제 보존해야 되는 연한을 지나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 속도를 내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김규현 변호사 말씀이시죠? 김규현 변호사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NBS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엠브레인 퍼블릭을 비롯해서 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고요. 전국 지표조사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된 이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67%였고요. 예.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19%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으로 치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이제 압도적인 비율로 그래서요. 이제 최상병 특검이 그것도 5월 안에 처리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실이 이 압도적인 국민들이 왜 이걸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특검 추천 과정,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섭단체, 그 중에서도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는 즉 민주당이 이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이제 최종 임명하도록 결정을 해놓고 있고, 규모 자체가 이례적으로 좀 메머드급으로 이제 꾸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특검의 파견 검사만 20명이고요. 예.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이제 40명 이내로 이제 꾸릴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3명의 특별 검사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수사관 40명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 최대 104명 규모. 가 예. 되는 거기 때문에 최순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특검이 105명 규모였으니까 국정농단 특검에 준하는 규모의 특검이 가능하다. 물론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특검이 곧바로 꾸려진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어떤 험한 말을 동원해서 이 특검법 통과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이. 네. 그 이유는 이렇게 나쁜 법이니까 난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일련의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해석하기로는 그 무엇보다도 이 최상병 특검법이 누구를 겨냥하느냐, 어디를 겨냥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특검법의 첫 대목에 보면 이제 수사 대상이 적시가 돼 있는데 예.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의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직권 남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직접 적시되어 있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자칫하면 대통령 본인을 겨냥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위기의식이 지금의 이제 강한 반발의 이유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정부 여당이 이렇게 어떤 민감한 부분이니까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수사를 더디게 하거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특검 관계자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여당은 이걸 어떤 덮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을 주도하게 되면 특검마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 수사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건 이제 특검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정권 입장에서 투명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검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면,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특검을 할 필요가 없겠죠. 현재 그러면. 행정부랑 예. 연결돼 있는 건데 예. 그게 투명하게 진행이 됐다면 국민들의 요구도 없었을 거고 특검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특검의 어떤 취지에 부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 이래로는 대체로 특검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규정을 해오긴 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뒤가 정확히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어떤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정권에서는 특검을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요.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네.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그 결정이 확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전화를 했고 그 전화한 누군가가 누구고 그 전화한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시킨 누군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향해 칼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걸 밝히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사실은 통화 기록만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럼 누가 전화를 했는지 금방 나오겠죠. 네, 그리고 당사자들한테 누구한테서 전화를 그렇죠. 받았는지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거라서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네.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비서들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대통령의 비서들이죠. 그렇죠. 예. 그 비서들이 알아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의혹은 합리적인 추측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법에서도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으로 넣어놓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를 했고 예.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재의결을 위해서 이제 특검법이 돌아왔을 때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재의결을 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과제가 남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이제 특검법 건의를 시사하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 의사 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겠다. 네.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잡는 데 있어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예. 또 공은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다시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 일정 협의 없이 본회의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게 이제 날짜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게 앞으로 남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또 한 번의 어떤 결정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짧게 그리고 이제 이 사안 관련해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 인사 중에 한 명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분도 수사 외압에 이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오늘 알려진 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탈당했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는 충남 천안 갑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제 공천받아서 출마를 했었는데 예. 물론 이제 낙선을 했습니다만 탈당을 한 거에 대해서 연합뉴스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정치를 그만하려고 한다. 예. 같은 지역에서 2번 떨어졌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만큼 수사가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본인도 나가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에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리 탈당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반면에서는 어쨌든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비롯해서 이제 관련 인사들이 속속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이 특검 거부권 행사는 지금 대통령실은 나는 거부권 행사를 하겠어 이렇게 밝힌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 거의 그런 얘기죠. 예. 그럼 앞으로 어떤 재의결을 어떻게 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국회 안에서 통과 가능성이 지금 김진표 의장 손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본회의 상정은 이제 재의결을 위한 표결은 김진표 의장의 그렇죠. 손에 달렸다고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부권 행사했을 경우 8표가 문제겠군요.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8표인데 예. 지금 그렇죠. 21대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예. 18표 이상. 그러니까 뭐 적어도 여유 있게 보자면 한 20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국민의힘에서 그래야 이제 재의결이 가능한데 그 쉽지 않은 가능성에 상황이군요. 대해서는 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쉽지는 않다. 하지만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런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아예 어떤 퇴장을 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통과가 쉽지는 않겠군요. 이번 회기내.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정수석 얘기 잠깐 할까요? 예. 네, 민정수석실을 신설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는 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 공약을 이제 번복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민심 청취 기능이 대통령실에서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게 될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산하에다가 법률비서관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을 총리실 산하에서 이제 뽑아와서 예. 갖다 두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민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민정비서관을 신설하겠다. 근데 사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민정비서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까지 있었던 민정수석실을 거의 그대로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각에서는 친인척 관리 기능도 해야 되는데 그건 네. 또 쏙 뺄 거라는 어떤 의심도 하고 있던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정 기능을 이제 제외시키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제 친인척 관리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잠시 나오고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민정수석실 얘기 잠깐 더 해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그쳤던 네. 게 그러면 이제 친인척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역할을 어떻게 이제 수행할 거냐 예.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민정비서관을 신설을 하는데 예. 그런데 동시에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에만 중점을 두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이거든요. 예. 근데 민심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기존의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도 사실 이야기한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 민심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정보 수집이라는 게 사실상 예전에 이제 대검찰청에 있었던 이 범죄정보분석관이 예. 하는 역할처럼 수집된 정보의 바탕에서 사정을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가 만든다는 거는 역할 똑같은 건데 말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다고 해서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한 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시민사회수석실을 원래는 이제 폐지하려고 가닥을 잡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유지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됐는데 예. 그럼 민심청취 기능에 있어서 시민사회수석실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럴 거면 왜 만드는 거냐? 그런 결국 다른 목적. 그래서요. 네, 사실상 검찰이라든지 경찰 같은 사정기관들,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그립을 좀 더 장악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을 지금 야권에서 하는. 왜냐하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기능의 어떤 중첩되는 기능. 그렇습니다. 또 왜 갑자기 없앴던 걸 2년 만에 무슨 이유에서 만들어냈냐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 네. 이것이 그래서 거기 또 그래서 야당에서는 친인척 사정 기능은 쪽 빼고 네. 쏙 빼놓고 나머지 검찰 관리 쪽에만 기능을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뭐 굳이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관리를 하고 싶지 않다면 특별감찰관 자리가 지금 아직도 공석이기 때문에 예. 임명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임명하려는 움직임은 없죠 아직.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먼저 추천해달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친인척은 관리를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이게 왜냐하면 친인척 얘기만 나오는 부분은 싹 없습니다 아직 어떤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예. 네. 지켜보면 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인척 관리 기능을 없애고 부활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뭐 여러 관계자분들이 나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의대 규모가 결정이 된 건가요, 이제 내년? 사실상 규모가 결정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의 이제 증원 규모, 그러니까 늘어나는 규모가 구체적으로 1,489명에서 1,509명 사이의 범주가 될 것 예.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2025년도에 몇 명의 의대 학생을 뽑을 거냐인 건데 오늘 이제 그 의대에서 신청한 거를 종합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의대 정원이 원래 이제 2,000명 내년에 증원하는 걸로 정부에서 이제 배분을 해줬는데 배정을 받은 32개 대학을 포함해가지고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39개 대학에서 대교협에다가 내년도 모집 인원을 제출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차의과 대학만 증원분을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 나머지 의과 대학들이 지금 제출한 내역을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의대 총 인원 4,567명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직 이제 정원을 제출하지 않은 차의과 대학에서 증원분을 정부가 권장했던 대로 50% 정도 이제 축소해가지고 예. 반영을 하게 되면 4,547명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체 증원수로 따지면은 1,489명 정도 늘거나 많이 늘면 1,509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확정은 아니죠? 법원 판결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조금 미루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30일에 5월 중순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고 예.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일단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나서 예.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 증원 규모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뭐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참 이 어떤 수험생도 지금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거기 학부모도 당연히 이제 일대 혼란을 겪고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선거 전에 2,000명을 훅 던지는 바람에 지금 의료계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어디서 실마리 찾아야 될지.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올 초에 정부가 던졌던 증원안은 2,000명이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한 1,500여 명 정도의 규모로 각 대학에서 이제 증원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게 또 법원 판단이 또 나오면 그것도 무효화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제 최종 발표를 못 하고 5월 중순 이후에 법원 판정이 나오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2,000명 던지는 바람에 이런 일대 혼란이 비롯됐는데 지금 또 문제는 의사협회나 의사단체들도 아무런 대화를 안 하고 버티기로 들어간 거. 이걸 좀 받아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 그 가족들 그리고 학부모들과 그 학생들까지 혼란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되는 그런 예. 양상이다. 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이 2,000명을 던질 때 의료 개혁을 어떤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결과물은 지금 지금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어찌됐든 좀 예. 정리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의사단체도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저렇게 모든 걸 못하겠다고 버티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